동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크게 몇 번 기침을 했다. 폐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다. 의사는 그저 심한 감기일 뿐이니 수액 2병 맞고 집에 가서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오후 3시 햇살은 앞에 섰다. 이 건물도 늙었다. 오후 3시 햇살은 아파트 단지 내 양상한 가로수 사이를 뚫고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약국에서 방금 사온 감기약자를 드리웠다. 주머니에서 30년 가까이 써온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금속은 손바닥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찰칵하는 헛도는 소리만 들릴 뿐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감기 때문에 열이 나서 정신이 흐린 건가 싶어 열쇠를 빼내 다시 시도했다. 쿵!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쿵! 안에 사물쇠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내 심장도 쿵 하고 가닥으로 가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내 심장도 쿵 하고 그저 이웃집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 있을 뿐 나는 힘을 더 주어 두드렸다. 쿵, 크. 3분쯤 지났을까. 문 안에서 짜증 섞인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자물쇠 돌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살짝 열리고 며느리 김수진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곱게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짜증은 나를 보자마자 순간 굳어졌고 이내 가식적인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나는 문틀을 잡고 몸을 바로 세웠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나 수액 다 맞고 왔는데 왜 문 잠금 장치를 바꿨니? 김수진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그 자물쇠가 좀 뻑뻑했잖아요. 아버님이 낡아서 바꾸라고 하셔서 사람 불러서 새 걸로 교체했어요. 어머니께서 시골에 계실 줄 알고 오시면 새 열쇠 드리려고 했죠. 시골? 내가 언제 시골에 간다고 했지? 나는 그저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 좀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을 뿐인데 내 시선은 그녀를 넘어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거실 문 입구 벽 쪽에 내 키 반만한 낡은 종이 상자와 불룩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 2개가 쌓여 있었다. 종이 상자 안에는 10몇 년을 쓴 내 도자기 찻잔이 보였는데 아직 차식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가 자주 덮던 체크무늬 담요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허리에 받치던 낡은 등받이 쿠션도 있었다. 솜이 삐져을 불 때 허리에 받치던 낡은 등받이 쿠션도 있었다. 솜이 삐져나온 채로. 그리고 검은색 쓰레기 봉투 2개 속에는 내가 즐겨 신던 푹신한 실개 속에는 내가 즐겨 신던 푹신한 신던 푹신한 신난. 이 집에서 박서윤이라는 나의 일상적인 흔적들이 모두 쓰레기 더미처럼 포장되어 문 앞에 쌓여 있었다. 마치 언제든 내던져줄 준비가 된 것처럼. 그때 아들 이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걸어 나왔다. 머리는 엉망인 채로 막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김수진의 말을 얼버무렸다. 아, 엄마. 저희는 엄마가 고향에 며칠 계시다 오시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엄마 물건들이 다 낡아서 새 걸로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정리해드린다고 했어요. 정리해줬다고? 나는 눈빛을 피하는 아들과 당연하다는 듯한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열 때문에 거칠어진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건 어떤 느낌이었을까? 분노를 느끼려면 힘이 필요했는데 나는 온몸이 쑤시고 나른했다. 슬픔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슬픔을 느끼려면 눈물이 필요했는데 내 눈은 바싹 말라 따가웠다. 그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였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거나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그 순간 갑자기 모두 명확해졌다. 나는 다투지 않았다. 심지어 얼굴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내 것이었던 쓰레기 더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이상하게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 물건 더미 앞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았다. 무릎 관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났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종이 상자에서 체크무늬 담요를 꺼내 다시 조심스럽게 접고 주름 하나하나를 평평하게 켰다. 그리고 옷가지들 한 벌 한 벌. 거실 안에는 비닐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이준호와 김수진은 그저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상한 인물을 보았다. 마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낯선 사람을 보듯이. 아마 그들은 내가 엉엉 울거나 문을 박차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 나는 묵묵히 물건들을 정리했다.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분류했다. 접을 수 있는 것은 접고 접을 수 없는 것도 최대한 가지런히 했다. 마치 평생을 해온 일처럼 집안일을 정리하고 어지러워진 상황을 수습하는 일. 다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정리하고 이준호는 나 자신을 정리하는 듯 했다. 이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비볐다. 몇 번 입을 열려다가 김수진의 눈빛에 제재당했다. 대략 10분쯤 지났을까. 나는 모든 물건을 다시 종이 상자와 다른 봉투에 담았다. 적어도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지는 않게 되었다. 나는 일어섰다. 너무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던 탓인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벽을 잡고 한참을 기다렸다. 방에 가서 뭘 좀 가져올게.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이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막으려 했지만 김수진이 그를 붙잡았다. 나를 향해 턱짓으로 방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마 그녀 생각에는 내가 마지막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귀찮은 나를 더 빨리 내보내는 방법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나는 30년 가까이 살았던 침실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다. 김수진이 자주 쓰는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였다.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내 침대 시트는 그들이 좋아하는 회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앙상한 옷걸이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침대 옆 협탁으로 향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옛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가장 안쪽 칸에서 짙은 남색 면으로 쌓인 네모난 물건을 꺼냈다. 그 물건은 꽤 묵직했고 천 너머로 딱딱하고 차가운 모서리가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몸을 돌려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이준호와 김수진의 시선은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내 품에 안긴 물건에 즉시 고정되었다. 그들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긴장감과 탐욕을 볼 수 있었다. 아마 그들은 내가 집 등기권리증이나 만기가 아직 안 된 예금 통장 몇 개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수진의 시선은 특히 날카로웠고 내 품에 안긴 천 뭉치를 꿰뚫어 볼 듯했다. 그녀가 그저 포장된 물건일 뿐 자신이 상상하던 붉은색 서류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 얼굴의 긴장감은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었다. 꼴랑 낡은 수첩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문으로 걸어가 한 손으로는 그 천 뭉치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내 모든 짐이 담긴 낡은 종이 상자를 끌었다. 상자는 무겁지 않았다. 무거운 것은 내 마음속에 짓눌린 것들이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준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보고 가라고 한 거 아니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저 엄마가 시골 가서
좀 편하게 지내시라는 거였어요. 여기는 저희가 새로 인테리어 하려고 했고요. 김수진이 재빨리 설명했지만 말 속의 허점은 명백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상자를 끌며 한 걸음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안의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복도 센서등은 켜지지 않아 어두웠다. 나는 상자를 끌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상자 바퀴가 시멘트 계단을 부딪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내가 이 처량한 반평생을 위해 종을 울리는 듯했다. 현관문을 나서자 한낮의 햇살이 눈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즉시 떠나지 않고 건물 아래 화단 옆에 앉았다. 시멘트 계단은 차가웠고 얇은 바지 너머로 피부에 스며들었다. 나는 평생을 살았던 이 건물을 달아보았다. 3층에 있는 내 손으로 수없이 닦았던 그 창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렇게 앉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건물 사이를 뚫고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으스스하게 만들 때까지 감기에서 오는 현기증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몇 년을 쓴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이미 몇 개의 긁힌 자국이 있었다. 나는 주소록을 뒤져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울리더니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어쩐 일로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로 시원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내 옆집에 사는 은숙언니였다. 우리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친자매처럼 지냈다. 내 코가 시큰해졌다. 올라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최대한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은숙 언니, 나인데 오늘 밤에 언니 집에서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내일이면 갈게. 수화기 너머의 은숙 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서윤 씨. 감기 걸렸다더니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아래층인데. 기다려. 지금 바로 내려갈게. 은숙 언니는 말을 마치고 뚝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품에 안긴 파란 천으로 쌓인 딱딱한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카드이자 내 남은 인생의 시작점이었다. 은숙 언니는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다. 그녀는 아직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다. 분명 요리 중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내가 화단 옆에 홀로 앉아있고 옆에는 낡은 종이 상자와 짐이 놓여있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다. 세상에, 서윤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못된 것들이 너를 내쫓은 거야? 은숙 언니의 목소리는 급하고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서 짐을 낚아채고 다른 손으로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올라가서 몸 좀 녹이자. 나는 그녀에게 반쯤 끌려 반쯤 부축받아 그녀의 집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나를 감쌌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간신히 참아냈다. 은숙 언니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뜨거운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부엌으로 가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세상에, 정말 못됐다 못됐어. 백년 손님 같은 자식들. 기다려, 불 끄고 갈게. 나는 뜨거운 물잔을 쥐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차가움을 조금이나마 쫓아냈지만 마음속의 얼음 동굴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 내 집, 아니, 예전 내 집이었던 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김수진은 의기양양하게 친정엄마나 남동생에게 전화하고 있겠지. 엄마, 됐어요. 그 노친네 드디어 나갔어요.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태수야, 걱정 마. 누나가 네 결혼 자금 마련해 줄게. 그 노친네가 수천만 원 쥐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 나는 그녀의 간교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이 일은 분명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일 것이다. 김태수의 결혼은 최근 그녀가 입에 달고 다니던 화제였다. 겉으로는 내가 이준호의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암시를 계속했다. 나는 계속 못 알아듣는 척했지만 그녀는 결국 나라는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내 아들 이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소파에 늘어져 게임을 하고 있겠지. 화면의 불빛이 그의 우유부단하고 나약하며 모순적인 얼굴을 비추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김수진의 달콤한 말과 앞으로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발망에 금방 씻겨 내려갈 것이다. 여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시골 가서 사시는 게 건강에도 좋죠. 그리고 우리 집도 새로 인테리어 해야 할 때가 됐고요. 어머니 낡은 물건들은 진작 버렸어야 했어요. 지저분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금 찾아서 태수 결혼 자금 대주면 우리 두 집안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꼭 잘 모실게요. 나를 잘 모신다고? 그녀의 잘 모신다는 것이 평생을 쓴 내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문 밖에 내던지는 것이었나? 그들은 분명 내가 그들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 유일한 아들 없이는 못 살 거라고. 그들은 내가 유경이 다 된 과부로서 갈 곳이 없으니 며칠 밖에 못 버티고 울면서 돌아와 자신들에게 받아달라고 빌 거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조건은 그들이 정할 것이다. 모든 저축을 내놓고 심지어 이 집 명의까지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계산은 탁탁 맞아떨어졌고 모든 단계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자 내 입안은 씁쓸해졌다. 은숙 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라면 한 그릇을 부엌에서 들고 나와 내 앞에 탁자에 놓았다. 자, 일단 뭐라도 좀 먹어. 얼굴이 종이짝처럼 하얗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가 여전히 품에 꼭 안고 있는 파란 천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윤 씨, 나도 알아. 자식 키워놓으면 데뷔한다더니 우리 세대는 평생 그걸 믿고 살았는데 결국 자식한테 다 뜯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나는 젓가락을 들어 면발을 한 젓가락 집었지만 도저히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 은숙 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나는 네가 준호를 아까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준호가 그 김수진한테 어떻게 휘둘리는지 봐. 네가 이번에 약한 모습 보이면 앞으로는 절대 고개 못 들어. 걔네는 거머리처럼 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품에 안고 있던 천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언니, 내가 아까워하는 건 준호가 아니야. 나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까워하는 건 평생을 믿어왔던 내 믿음이야.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어. 말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첩을 감싸고 있던 파란 찬을 풀었다. 은숙 언니가 궁금한 듯 다가와 보았다. 천을 풀쪄짓은 갈색의 딱딱한 수첩이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형식의 회계장부였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모서리가 이미 많이 닳아 있었다. 은숙 언니가 멍하니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표지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숙 언니네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이 깼다. 밤새 꿈 한 번 꾸지 않았다. 하지만 감기 증상은 오히려 심해진 듯했다. 머리는 멍했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다. 은숙 언니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 내게 좁쌀죽을 끓여주고 계란 2개를 부쳐주었다. 내가 식욕이 없어 보이자 그녀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그저 주 그릇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조금이라도 먹어. 그래야 그 새끼들이랑 싸울 힘이 생기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죽을 마셨다. 속이 따뜻해지면서
멍했던 머리도 많이 맑아졌다. 나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한 다음 은숙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네 전화 좀 써도 될까? 은숙 언니는 거실 전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써. 마음껏 써. 나는 전화 옆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적어 놓은 번호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숫자들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젊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민준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내가 묻자.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장은숙 씨 옆집 사람인데. 은숙 씨 어머니시죠? 아, 박서윤 아주머니.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아주머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를 찾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률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요.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또렷했다. 마치 재무 보고서를 논의하는 것처럼. 제 명의로 된 혼전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싶을 경우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강민준 변호사는 몇 초간 침묵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박 아주머니,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혼전 재산은 아주머니의 개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아주머니는 완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계시며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제 명의로 된 예금도 좀 있습니다. 저와 고인이 된 남편의 공동저축금인데요. 지금 이 돈을 제가 새로 개설한 개인 계좌로 옮겨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본인께서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머니의 개인 재산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처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얻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강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그들의 차를 사주고 집 인테리어를 해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며느리에게 고가의 물건들을 사준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 관계가 파탄난다면 제가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강민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박 아주머니,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소액 재정 거래는 증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한 고액의 결혼 준비 비용이나 증거로 증명될 수 있는 차용 관계라면 추심이 가능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관련 증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계좌이체 기록이나 그들이 작성한 차용증 같은 것이요. 계좌이체 기록은 없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주었거든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한자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장부가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기록한 장부가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그 딱딱한 수첩을 가져왔다. 은숙 언니도 따라 들어와 내 손에 들린 수첩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다. 나는 수첩을 탁자 위에 놓고 펼쳤다. 묵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수첩의 종이는 이미 노랗게 변색되었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평생을 회계사로 일하며 익힌 단정하고 정갈한 만년필 글씨였다. 첫 페이지에는 1990년 이준호가 태어난 날의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분유 35원, 약 6,000원 한 통. 기저귀 20원, 약 3,500원 한 팩. 입원비 120원, 약 2만 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준호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학비, 학원비, 생활비가 기록되어 있었다. 1998년 9월 1일 초등학교 입학금 260원, 약 4만 5천 원. 2005년 7월 15일 수학 올림피아드 학원비 1,200원, 약 2억만 원. 2009년 8월 20일 대학교 1학년 학비 및 기숙사비 총계
7,800원, 약 1,400만 원. 그 다음에는 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한 내역이 이어졌다. 2016년 5월 10일 김수진에게 결혼 준비 비용 88,000원, 약 1,500만 원. 2016년 10월 2일 결혼식 피로연, 호텔 비용 1호 테이블 총계 45,000원, 약 750만 원. 2017년 3월 8일 김수진이 마음에 들어 한 명품 가방 7,200원, 약 120만 원. 2019년 6월 18일 이준호 새 차 구입 지원금 5만 원, 약 850만 원. 모든 항목 뒤에는 날짜, 금액,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항목에는 빨간 펜으로 기고까지 적혀 있었다. 은숙 언니는 내 옆에 바싹 붙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한숨으로 변했다. 세상에, 서윤 씨, 이걸 다 기록해뒀단 말이야? 나는 장부를 덮고 다시 파란 천으로 싸서 내 핸드백에 넣었다. 예전에 회계사로 일할 때 생긴 습관이야. 그때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이 집을 위해 돈을 좀 아껴보려고 기록했던 거야. 언젠가 이 장부가 이런 용도로 쓰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일어서서 은숙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고마워. 나 이제 볼일 보러 나가야겠어. 어디 가려고? 은행에 갔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갈 거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에서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내가 밀어뜨릴 차례였다. 나는 은숙 언니네를 나와 국민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에어컨이 아주 강하게 틀어져 있었다. 나는 번호표를 뽑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금융상품과 펀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이 세상 사이에 투명한 유리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34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에서 내 번호를 불렀다. 나는 일어서서 창구로 걸어가 신분증과 은행카드 몇 장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 카드들에 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옮기고 싶습니다. 내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은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내 카드를 받아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했다. 아주머니, 이 카드들은 모두 정기 예금 통장이네요.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가 보통 예금처럼 계산돼서 손해가 클 텐데요. 그녀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괜찮아요. 전부 해지해 주세요.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아가씨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장, 2장, 3장. 그녀의 조작에 따라 화면의 숫자들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나와 고이선우 씨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입에 풀칠하며 모았던 돈이었다. 나는 이 돈이 나와 아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다 됐습니다, 아주머니. 돈은 모두 이 새 카드에 이체되었고요. 원래 쓰시던 카드들은 계속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녀가 내민 익숙한 은행 카드 몇 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다 해지해 주세요. 직원은 조금 놀랐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큰 가위를 꺼내 싹둑싹둑 몇 번 자르자 내 반평생의 저축을 담고 있던 카드들이 내 눈앞에서 조각조각 부서졌다. 나는 새로 발급받은 은행 카드를 받아 몸에 밀착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제 급여 카드인데 이체 한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자동이체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모두 해지해 주세요. 이 카드는 내 연금을 받는 계좌였다. 매달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 요금, 심지어 이준호의 꽤 큰 한도의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두 이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이런 자신들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부터는
그런 생활이 끝나는 것이었다. 직원은 조회 후 연결된 서비스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해지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은행에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몸에 밀착된 주머니, 속 얇은 카드 한 장을 만져보니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돈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박지훈이라는 젊은 직원이었다. 아주 영리해 보였다. 나는 내 의사를 밝히고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훈 씨는 아주 친절하게 물을 따라주고 신청서를 꺼냈다. 아주머니, 그 아파트가 어느 단지에 있나요? 면적은 얼마나 되고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주소, 면적, 구조를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박지훈 씨는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아주머니, 그 단지 저도 잘 알아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아서 지금 아주 인기 많아요. 아주머니 댁이 인테리어 상태나 층수도 괜찮다면 가격 정말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는 평범하고 층수는 3층이에요. 내가 말했다. 3층이요? 와, 로열층이네요. 박지훈 씨는 더욱 흥분했다. 아주머니, 가격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요구 사항은 딱 하나예요. 빨리 거래가 성사되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으니 매수자가 전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무언가를 이해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적인 태도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는 고객 자원이 아주 많아서 아주머니 같은 좋은 매물은 금방 팔립니다. 오늘 바로 매물 정보를 올리고 빠르면 내일부터 첫 고객들을 모시고 집을 보러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나는 일어섰다. 수고는요, 아주머니. 박지훈 씨는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아주머니, 열쇠 한 벌을 저희 쪽에 맡겨주시면 고객들에게 집 보여줄 때 편할 겁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여벌 열쇠 한 벌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중개사무소를 나서며 나는 그 거대한 간판을 뒤돌아보았다. 나는 방금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그 곧 다가올 폭발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은수건 이내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내 낡은 폴더폰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업소 박지훈 씨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박서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주머니, 댁 아파트 정보가 올라가자마자 벌써 여러 고객들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그분들을 모시고 집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괜찮으실까요? 박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내가 말했다. 네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은숙 언니가 다가와 물었다. 중개업소 전화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빨리? 은숙 언니가 조금 놀랐다. 좋은 동네 아파트는 금방 팔리거든. 나는 평온하게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계속 다듬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나는 오후 2시 내가 30년간 살았던 그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1시 50분 이준호와 김수진은 배달 음식을 먹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김수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호는 할 수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을 열러 갔다. 문을 열자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양복에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 한 명과 그 뒤에는 부부처럼 보이는 낯선 사람들 세 팀이 서 있었다. 누구 찾으세요? 이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중개업자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되시죠? 저는 XX 부동산의 에이스 중개사 박지훈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 고객들이고요. 저희는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을 본다고요? 이준호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집을 본다는 거죠?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지훈 씨는 휴대폰을 꺼내 매물 정보를 열어 이준호에게 보여주었다.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구도심 3층 120제곱미터. 소유주 박서윤 여사께서 저희에게 전속으로 매각을 위임하셨습니다. 박서윤 세 글자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준호의 귓가에 올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거실에 있던 김수진도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그녀는 이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화면에 익숙한 아파트 평면도와 매각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집을 팔아? 누가 너희더러 집을 팔라고 했어? 여기는 내 집이야. 당장 나가. 김수진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그녀는 박지은 씨와 집을 보러 온 고객들을 손가락질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집을 보러 온 고객들은 이 소동에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 씨는 역시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손님, 저희는 소유주 박서윤 여사님의 합법적인 위임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택 소유권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박 여사님 본인과 상의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방해하면 어쩔 건데 오늘 절대 못 보게 할 거야. 다 나가. 김수진은 말하면서 박지훈 씨를 밀치려 했다. 이준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김수진을 붙잡았다. 한편으로는 박지훈 씨와 고객들에게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농담을 한 겁니다. 농담이라고요? 집을 보러 온 남자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선생님, 저희는 귀한 시간을 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집안 내부 문제로 저희를 농담 삼아 놀리지 마십시오. 맞아요. 이게 무슨 태도예요? 이런 집은 공짜로 줘도 안 가죠. 다른 여자도 거들었다. 고객들은 불평하며 속속 발길을 돌렸다. 박지훈 씨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이준호에게 말했다. 이준호 씨, 박 아주머니와 빨리 잘 상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는 집을 팔기 어렵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도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다. 집 안에는 이준호와 김수진 둘만 남았다. 김수진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준호, 너 이 멍청한 놈. 네 엄마가 우리를 쫓아내려 하는데 너는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어? 너 남자 맞아? 이준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는 욕을 먹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당황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내 번호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내 휴대폰은 은수건이네 거실에서 시끄럽게 울렸다. 나는 화면에 깜빡이는 아들 두 글자를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준호의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집을 팔아요? 미쳤어요?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떼어 놓았다. 그가 소리치는 것을 다 들은 후에야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집이야.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네 동의가 필요하니.
내 평온함은 오히려 그를 더 격분시키는 듯했다. 엄마 집이라고요? 거기는 내 집이기도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엄마가 판다고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그가 가장 잘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시작했다. 엄마, 엄마는 이제 이 집을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아들도 버리는 거냐고요? 집. 나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끝없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문전박대당하고 내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을 때 이 집은 이미 사라졌어. 아들이라고? 이준호, 네가 먼저 나라는 엄마를 버린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 소리에 이준호는 완전히 얼이 빠졌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나는 항상 온화하고 포용심 깊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용서해주는 엄마였다. 그는 내게 화를 낼 수 있었고 온갖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언젠가 내가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어때? 엄마가 뭐라고 해? 김수진이 조급하게 물었다. 이준호는 넋이 나간 채 고개를 저었다. 전화를 끊었어. 쓸모없는 놈. 김수진은 화가 나서 탁자를 발로 찼다.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녀는 짜증스럽게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되고 심술궂은지 하소연하며 동정심과 지지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거는 동안 집의 와이파이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 어우, 왜 인터넷이 안 돼? 게임을 하던 이준호가 소리쳤다. 김수진도 자신의 휴대폰 네트워크가 끊긴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공유기를 확인했다. 불은 들어와 있었지만 신호가 없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상대방은 조회 후 그녀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댁 인터넷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요금 미납이요? 그럴 리가요.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었잖아요. 김수진이 소리쳤다. 저희 쪽 확인 결과 고객님께서 연결해 두신 자동이체 은행카드가 이번 달에 연결 해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즉시 무언가를 떠올렸다. 지난달 수도세, 전기세 고지서를 찾아보니 모두 내 급여 카드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이번 분기 관리비와 주차비를 독촉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에서 문자 메시지가 와 그들의 계좌가 미납되어 단수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준호가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과연 가느다란 물줄기만 나오다가 이내 완전히 끊겼다. 해질녘 집의 전기마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끊겼다. 집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저녁 햇빛만이 비쳐 들어왔다. 이준호와 김수진의 휴대폰은 모두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였다. 그들은 마치 길 잃은 파리 두 마리처럼 어두운 집안을 헤매었다. 어떡하냐고.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정말로 두려웠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곤경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수진은 더욱 자신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오후에 친구와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 전화해보니 자동이체로 연결된 상환카드의 출금 실패로 인해 연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녀의 모든 화려한 삶은 내 얇은 급여 카드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제 그 카드가 사라지자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인터넷도 물도 전기도 없었다. 한때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집은 하룻밤 사이에 차갑고 외로운 섬이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쫓았던 엄마가
이 집의 진정한 기둥이라는 것을. 그녀의 보살핌이 없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전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째 이준호와 김수진은 완전히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틀 동안 그들은 배달 음식과 생수로 연명했다. 휴대폰 충전은 아래층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의 보조 배터리를 빌려서 해야 했다. 밤에는 전기가 없어 두 사람은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불평하고 그들의 월급은 항상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들의 월급은 항상 통장을 수천금마저 다 쓰고 자신들의 급여 카드로 배달 음식 값을 지불하려다가 어차피 먹고 자는 것은 내가 해결해줬고 차 할부금과 주택대출금은 내가 내는 것이었으니 비록 집은 내 것이었지만 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모든 돈은 그 가짜 체면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김수진의 명품 가방과 화장품, 이준호의 게임과 유흥비. 그들은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이미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들이 마지막 남은 컵라면 한 봉지를 누가 먹을지를 놓고 다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준호는 내가 돌아온 줄 알고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그는 허둥지둥 문을 열러 달려갔다. 하지만 문 앞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이준호 씨와 김수진 씨 되십니까? 남자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네, 접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박서윤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말하면서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것은 박 여사님께서 두 분께 전달해 달라고 위임하신 변호사 내용 증명입니다. 변호사 내용 증명, 세 글자를 듣자 이준호와 김수진의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텅 비었다. 그들은 집안 내부 문제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이것은 그저 집안일이었고 나라는 엄마가 부리는 투정일 뿐이었다.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단 말인가?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얇았지만 천금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봉투를 찢어 열고 김수진과 함께 내용을 읽었다. 내용 증명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첫째, XX 아파트 XX동 XX호는 박서윤 여사님의 개인 혼전 재산이며 100%의 독립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짐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박 여사님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어떠한 이유로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준호 씨와 김수진 씨께 통고합니다. 두 분은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 박 여사님은 법적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셋째, 내용 증명의 말미에는 두 분께 사법방해, 타인 재산 침해 등의 행위는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친절히 상기시킵니다. 내용 증명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차가운 망치처럼 그들의 마음속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아, 엄마가 농담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엄마가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었구나. 아, 엄마는 정말로 우리를 버리려는 거였구나. 변호사, 엄마가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어. 김수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였다. 그녀는 줄곧 이준호라는 아들이 있으니 내가 너무 심하게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혈연 관계는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이 차가운 내용 증명은 그녀에게 법 앞에서는 친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이준호는 더욱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내용 증명에 쓰인 낯선 활자체, 박서윤 세 글자가 내가 직접 너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 속에서 나는 그의 엄마였고 무엇이든 주고 싶은 피난처였다. 어떻게 언젠가 법률 문서 위에 냉담한 원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강민준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두 분 내용 증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의뢰인 박서연 여사님께서는 이 일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라시며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는 7일 이내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다. 집 안에는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 얇은 내용 증명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마치 심판정에서 온 소환장처럼. 이준호와 김수진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이준호와 김수진은 마침내 마지막 수단인 애원을 떠올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분명 받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은숙 언니를 떠올렸다. 그들은 내가 은숙 언니와 친하고 아마 은숙 언니네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은숙 언니네 초인종이 울렸다. 은숙 언니가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이준호와 김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흘끗 보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숙 언니는 그제야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이준호와 김수진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준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두덩이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김수진은 더 심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은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다. 한때의 섬세함과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초췌함과 공포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손에 과일과 우유 몇 개를 들고 있었다. 아마 아래층 슈퍼마켓에서 방금 산 저렴한 물건들인 듯했다. 싸구려 비닐봉투가 그들의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은숙 아주머니. 이준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계세요? 김수진도 조심스럽게 집 안을 엿보았다. 은숙 언니는 그들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문을 가로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생각인 듯했다. 뭘 찾으러 왔어? 사람을 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위선 떠는 거야. 은숙 아주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준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32살의 건장한 남자가 이웃 사람들 앞에서 콧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망난이에요.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요. 김수진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반응이 더 빨랐다.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짝짝 소리 나게 때렸다. 맑은 뺨 때리는 소리에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가 이간질했어요. 저를 때리세요. 욕하세요. 엄마 화만 풀리신다면. 그들의 울부짖음은 복도에 있는 다른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다. 누군가는 이미 문틈을 열어 엿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문 밖의 이 소동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곧 잃게 될 모든 것을 위한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입김을 불었다. 그리고 은숙 언니에게 말했다. 들어오게 해. 은숙 언니는 그제야 내키지 않는 듯 옆으로 비켜섰다. 이준호와 김수진은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 앞으로 기어왔다. 엄마. 이준호는 내 다리를 붙잡고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망난이에요. 김수진 말들은 제가 나빠요. 엄마를 내쫓은 제가 나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김수진도 옆에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를 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집 팔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준호가 내 다리를 붙잡고 김수진이 내 앞에서 탕화의 회개를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계산적인 생각으로 번뜩이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연기는 아주 열정적이었고 눈물도 아주 열정적이었고 눈물도 아주 진실했다. 만약 일주일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마음이 약해져 그들이 정말로 미약해져 그들이 정말로 마음이 약해져 은숙 언니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옆에서 소리쳤다. 됐어, 됐어. 그만해. 진작에 뭘 했어야 했는데? 박서일 씨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 스스로는 모르니? 이제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거야. 나는 손을 들어 은숙 언니를 지지했다. 언니, 그만해. 나는 그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을 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들 각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일어나. 바닥 차가워. 이준호와 김수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서 내 핸드백에서 파란색 면으로 쌓인 딱딱한 수첩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 그들 앞으로 밀어주었다. 우리 셈을 좀 해보자. 그 짙은 갈색의 딱딱한 수첩이 이준호와 김수진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이 지경에 이르러 내가 이런 낡은 수첩을 꺼내서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의아한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손을 뻗어 천천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보자. 내 목소리는 마치 업무 보고서를 낭독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이준호, 네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를 기억하니? 2009년 내가 너에게 첫 학비칠 8억만 원을 내줬어. 그때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고 내 한 달 연금은 2억만 원 남짓이었지. 나는 수첩 속 선명한 글씨 한 줄을 가리켰다. 이준호의 시선이 그 위에 다차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대학교 4년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내가 매달 너에게 1호억만 원을 줬고 방학 때마다 따로 돈을 줬어. 4년 동안 총 1억 1, 36억만 원이었지.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 내 손가락이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를 스쳤다. 모든 숫자는 무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네가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녔지. 2년 동안은 거의 집에서 지냈고 그 2년 동안 네 먹고 사는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했어. 밤새는 계산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해서 한 달에 1억만 원씩. 2년이면 4억만 원이야. 이준호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이며 그 장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내 시선은 김수진에게로 향했다. 김수진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했다. 김수진, 너와 이준호는 2016년에 결혼했지. 결혼 준비 비용 8억만 원은 내가 고이 선우 씨가 남긴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을 다 털어서 낸 돈이야. 너희 결혼식은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1호 테이블로 진행했고 4. 곡션만 원이 들었어. 사회자, 웨딩 플래닝, 웨딩 촬영까지 합치면 또 3. 지명만 원이 넘었지. 결혼 후에 너희는 둘만의 세상을 살고 싶다고 했어.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 둘 중에 누가 요리를 할 줄 알고? 누가 청소를 할 줄 알고? 결국 내가 매일 와서 가정부처럼 너희를 시중들었잖아. 네가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여기 적힌 걸 봐. 나는 장부를 그녀 앞으로 더 밀어주었다. 2017년 3월 8일 네가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준호가 너에게 가방을 사줬지.
7억만 원. 그 돈은 내가 준 거야. 2018년 네 생일. 네가 마음에 들어한 목걸이가 2,010만 원이었지. 그 돈도 내가 준 거야. 지난 몇 년간 네가 산 화장품, 옷, 신발, 어떤 것이 명품이 아니었니? 이준호 그 월급으로 네가 다 쓸 수 있었겠어? 다 나한테서 대놓고 요구하거나 은근히 요구해서 가져간 돈이 아니야? 김수진의 얼굴은 새하얘졌다가 붉어졌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차, 나는 창밖에 그들이 타고 온 흰색 승용차를 가리켰다. 차 살 때 너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5,000억만 원을 보태줬지. 매달 자동차 할부금 3,2억만 원은 계속 내 급여카드에서 빠져나갔니? 집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관리비. 지난 몇 년간 너희가 단돈 1원이라도 낸 적이 있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무거운 망치처럼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다. 은숙 언니는 옆에 서서 이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이 집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다. 나는 장부의 뒷부분 몇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빽빽하게 일상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2020년 5월 이준호가 친구 결혼 축의금 낸다고 몇십만 원 빌려감. 2021년 10월 김수진이 자기 남동생 휴대폰 사준다고 봐준다고 5억만 원 빌려감. 올해 설날 너희 둘이 여행 간다고 또 1,000억만 원 가져갔지. 이른바 빌려갔다는 돈들은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나는 장부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그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오직 빨간 펜으로 쓰인 굵은 글씨의 총액 숫자만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가리키며 그들 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준호 대학교 때부터 지난주 너희가 나를 집에서 내쫓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사준 채소와 해준 밥, 들인 노동력은 계산하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된 이 현금 지출만 따져보면 너희 생각에 총 얼마일 것 같니? 이준호와 김수진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 숫자에 고정되었다. 그들이 그 숫자를 또렷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동공은 일제히 수축했다. 김수진은 심지어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그 숫자는 1억 2,700만 원이었다. 1억 2,700만 원. 이 숫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순식간에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등골을 빼먹었던 것이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일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줄곧 그것이 엄마의 당연한 희생이고 사랑이며 비용을 계산할 필요 없는 친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피 묻은 청구서를 그들 앞에 직접 내밀었다. 1억 2,700만 원. 이 숫자가 작은 것이 울려 퍼졌다.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이준호와 김수진은 멍하니 장부 위의 붉은 숫자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들은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고 자신들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될 줄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채권자는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벗어나고 싶어 했던 엄마였다. 김수진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부에 쓰인 백지 위의 검은 글씨 기록은 그녀가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래, 돈은 확실히 썼다. 이준호는 더욱더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그는 마침내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누렸던 이른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 엄마의 저축을 바닥내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생각했던 독립은 그저 자신을 속이는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넋 나간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한 조각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황량하고 평온할 뿐이었다. 나는 장부를 덮고
다시 내 핸드백에 넣었다. 이 장부의 사명은 이미 완료되었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마지막 선택지를 내밀었다. 이제 너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준호와 김수진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첫 번째 길. 집은 내가 분명히 팔 거야.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대략 1,800억 원 정도 될 거야. 팔고 나면 먼저 너희가 쓴 이 1억 2,700만 원을 공제할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점점 더 절망에 빠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남은 5억 원 남짓은 너에게 줄 수 있어. 어쨌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정말 길바닥에 나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돈을 받으면 너희가 전셋집을 구할지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할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 그 후로는 우리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이준호의 몸이 흔들렸다. 5억 원 남짓은 적지 않은 돈처럼 들리지만 이 도시에서는 작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그들이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럼 두 번째 길은요?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아직 한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흘금 보았다.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두 번째 길은 더 간단해. 내가 말했다. 너희는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열쇠도 나에게 돌려주고 그 아파트는 팔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가질 거야. 이준호와 김수진의 눈에는 동시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말을 돌렸다. 이 1억 2,700만 원의 빚은 없던 것으로 할게. 과거는 묻지 않을 거야. 그들의 눈은 더욱 밝아졌다. 마치 구명줄을 잡은 것처럼. 하지만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 후로는 우리 모자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너희가 죽든 살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너희에게 단돈 1원도 쌀 한 톨도 주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라는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악마 같은 선택이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모 등골 빼먹은 자식이라는 오명과 엄청난 빚의 치욕을 짊어져야 했고 나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했으며 그들이 오랫동안 탐냈던 그 집을 포기해야 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장 거주지를 잃게 되고 모든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끊기며 앞으로는 자신들의 미미한 월급으로 이 도시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했다. 나에게는 이것이 집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완전히 잃은 것을 의미했다.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그들에게 던졌다. 이준호와 김수진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갈등, 계산, 고통이 가득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다투기 시작했다. 첫 번째를 선택해. 적어도 5억 원은 있잖아. 이준호가 말했다. 5억 원이 무슨 소용이야? 화장실 하나도 못 사. 집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김수진이 반박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엄마가 있는 한 집은 여전히 우리 거야. 나중에 우리가 잘만 달래면 엄마가 정말 우리를 모른 척하겠어? 아직도 달래려고 해. 못 봤어? 이번에는 엄마가 정말 단단히 마음먹은 거라고. 그들의 다툼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들은 내가 바로 그들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 했다. 그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노골적으로 논의했다. 단 한 사람도, 단 1초도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식어버렸다. 됐어.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선택할 필요 없어. 그들은 다툼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 대신 선택할게. 나는 이진우를 한자 한자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할 거야. 이진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 그 1억 2,700만 원은 내가 지난 30년간 얻은 교훈값이라고 생각할게.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어. 내가 그 말을 마치자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이준호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김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내가 그들 대신 선택을 해준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원치 않고 가장 두려워했던 선택을. 나는 그들의 모든 퇴로와 환상을 잘라버렸다.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이준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미약했다. 저는 엄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기회가 가득했다. 네가 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 여자에게 너의 자신의 탐욕에 의해 평생을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야. 너희는 아직 젊고 두 팔 두 다리 멀쩡해. 나 없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어쩌면 진정한 삶의 고통을 맛봐야만 너희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은숙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나 피곤해. 좀 쉬고 싶어. 언니가 좀 내보내줘. 은숙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아직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에게 차갑게 말했다. 들었지? 나가. 이진호와 김수진은 결국 은숙 언니에게 떠밀려 집 밖으로 쫓겨났다. 나는 그들이 문 밖에서 다시 울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 더 이상 소동을 피워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날 나의 단호함에 질려버렸을 것이다. 일주일 후 은숙 언니가 내게 그들이 용달차를 불러 짐을 싣고 초라하게 떠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듣자 하니 그들은 도시 반대편의 달동네에 작고 어두운 방을 하나 얻었다고 했다. 며칠이 더 지났을 때 나는 택배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우리 집 열쇠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준호의 비뚤비뚤한 글씨로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쪽지를 봉투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다. 집은 순조롭게 비워졌다. 부동산 중개사 박지훈 씨는 내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여러 고객이 전에 현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씨는 아쉬워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나는 은숙 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집 안에는 아직 이준호와 김수진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잘한 물건들과 공기 중에는 김수진의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여전히 떠다니는 듯했다. 나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한낮의 바람이 집안을 가로지르며 나에게 속하지 않은 그 냄새들을 날려보내도록 했다. 햇살이 마루바닥에 쏟아져 눈부셨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이웃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웃들이 엄청난 피로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몇 달간의 강인함, 냉정함, 단호함이 이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잃어버린 청춘을 울었고 잘못된 모성애를 울었고 산산조각 난 내 가정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고 약함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작별이었다. 지난 30년간의 억울함과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어제에게 모두 돌려주는 것이었다. 울고 난 후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고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다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내가 처음으로 한 일은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진호와 김수진이 남긴 모든 물건을 버렸다. 그들이 잤던 매트리스를 바꾸고 그들이 좋아했던 회색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모두 싸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에 버렸다. 집안 벽은 따뜻한 미색으로 다시 칠하고 두꺼운 커튼 대신 얇은 흰색 쉬폰 커튼을 달았다. 햇살이 아무런 방해 없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새롭게 변한 집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허전함을 느꼈다. 이 집은 너무 컸다. 내가 외로움을 느낄 만큼 컸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여행사로 들어섰다. 나를 맞이한 곳은 아주 친절한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내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벽에 걸린 오색 찬란한 풍경 사진들을 보다가 문득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올랐다. 그때 나하고 이선우 씨는 막 결혼해서 빠듯하게 살았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오래된 그림책이었는데 남쪽 지방의 물과 마을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었다. 돌다리, 배, 강변의 풍경. 이선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꼭 데려갈게. 하지만 나중에 이준호가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돈은 아이에게 쓰였다. 그 후 이선우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 꿈은 완전히 잊혀졌다. 남쪽 지방에 가고 싶어요. 나는 그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가씨는 눈을 반짝이며 즉시 내게 실버 세대 남쪽 투어 7일 여행 상품을 추천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일정도 힘들지 않아 내 나이대에 아주 적합하다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신청했다. 출발 전에 나는 백화점에 가서 새우 몇 벌을 샀다. 지난 몇 년간 입었던 어둡고 칙칙한 노년층 옷들을 버리고 화사한 색깔의 원피스 몇 벌과 스카프, 예쁜 선캡을 골랐다. 연보라색 면마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거울 속에 나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 서리가 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밝았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아, 나도 이런 모습일 수 있구나. 여행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한옥의 정취를 느끼고 곡성 기차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예시하기를 들었다. 우리는 또한 강릉에 가서 정겨움 받았다. 마을의 펜션에 묵었다. 밤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함께 여행한 사람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은퇴한 어르신들이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함께 사진을 찍고 현지의 음식을 맛보고 각자의 음식을 맛보고 각자의 음식을 맛보고 상하이에서 온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각도를 잡는 법, 보정 앱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 인생 첫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에 나는 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또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 법도 배웠다. 찍은 풍경 사진과 우리 어르신 동료들의 단체 사진을 모두 올렸다. 아래에 달리는 좋아요와 댓글들을 보면서 나는 전에 없던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다. 강릉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강변의 찻집에 앉아 고소한 사투리로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 창밖으로 흔들리는 전통 등불과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갈라선 후 내가 먼저 그에게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에게 잘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고 감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해바다 사진 한 장을 보내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너희 아빠와 내가 젊었을 때의 꿈. 오늘 내가 혼자 이루었어. 여행을 다녀온 후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 마음은 훨씬 넓어졌고 더 이상 과거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았다. 내 인생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길은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낡은 아파트는 결국 팔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나를 숨막히게 할 만큼 무거웠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시작이. 집은 순조롭게 팔렸다. 잔금을 받은 날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나는 즉시 새 집을 보러 가지 않고 먼저 은행에 들러 이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내 노후를 위한 보장으로 삼았다. 한 부분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더니 돈을 벌도록 했다. 마지막 부분은 유동자금으로 남겨 내 새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나는 더 이상 큰 집을 원하지 않았다. 혼자 살기에 조용하면 충분했다. 나는 시내 중심에서 멀지 않지만 환경이 아주 아름다운 새 아파트 단지의 70제곱미터짜리 작은 평수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는 1층이 있었고 남향으로 큰 발코니가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직접 집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다. 복잡한 천장 장식도 무거운 가구도 원하지 않았다. 집은 밝고 간결한 원목 스타일로 꾸몄다. 거실에는 편안한 패브릭 소파를 두었고 발코니에는 화초를 가득 심었다. 이사하던 날 나는 상자 몇 개만 가져갔다. 안에는 내 옛 사진들과 고 이선우 씨가 남긴 옷까지 몇 벌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새 것으로 바꾸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다가 버려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하얀 털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풀숲에 웅크린 채 내게 야옹거렸다. 가늘고 약한 소리였다. 나는 그 파란색의 두려움 가득한 눈을 보면서 마음이 한순간에 약해졌다. 나는 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씻기고 우유를 먹였다. 그날부터 내 새 집에는 단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내 삶은 충실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나는 동네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여 오전에는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동양화를 배웠다. 내 글씨는 점점 더 좋아졌고 그림도 제법 그럴듯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아파트 단지 합창단에 가입하여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습했다. 하루하루가 생기 넘쳤다. 이준호는 가끔 내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말투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비굴한 아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건강은 괜찮은지, 돈은 충분한지, 와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물었다. 나는 매번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부족한 것 없다고.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내 생활에 간섭하게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미묘하게 거리를 둔 관계를 유지했다. 어떤 상처는 여물지 않는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을. 김수진은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은숙 언니에게서 듣자 하니 그들이 이사 간 후 돈이 없어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날마다 싸웠고 나중에는 김수진이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 소송을 하는 중인 듯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새 서재에서 옛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재는 크지 않았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화구대 하나.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길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고양이 단지는 내 발치에 웅크려 앉아 만족스러운 골골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내 옛 사진첩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나는 파란색 면으로 쌓인 딱딱한 수첩을 발견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바꾼 장부였다. 나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천을 풀자 짙은 갈색 표지가 햇살 아래 유난히 침착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펼쳤다. 그 익숙한 글씨들, 그 차가운 숫자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들은 마치 무성 영화처럼 내가 얽매이고 희생했던 반평생을 상영했다. 나는 한때 이 장부가 증오, 원망, 배신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것을 펼쳐보니 문득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기록한 것은 걱정했던 모든 마음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것이 기록한 것은 사실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한 가정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비천했던 희생이었다. 그것은 내 반평생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 나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그 붉은색 1억 2,700만 원을 보았다. 나는 펜을 꺼내 그 숫자 옆에 천천히 한 줄을 써내려갔다. 반평생은 너희를 위해 살았고 남은 반평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리라. 글을 쓰고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마음속 마지막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나는 이 장부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내가 새로 그린 동양화들과 남쪽 지방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그것들은 모두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좋든 나쁘든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장부를 덮고 일어서서 발코니로 걸어갔다. 아래층 정원에 사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 도시의 윤곽이 햇살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미풍이 불어와 꽃향기를 휘어날랐다. 나는 기지개를 켰다. 온몸이 전에 없던 평화와 힘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나는 완전한 가정을 잃었고 한때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의 최고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10,000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